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자장가처럼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6편입니다. 잠자리에 틀어놓고 주무세요. 그럼 베갯머리 친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도화야, 부탁이 하나 있다. 한양에서 별감이 내려왔다. 별감이래야 대수로운 벼슬도 아니지만 이 동네에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 함께 뒹굴고 서당에서 공부하던 고향 친구들이 모였다. 별감은 목이 뻣뻣해졌고 고향 친구들이란 작자들은 낯뜨겁게 아부를 해댄다. 에이, 그 별감날이 신수가 훤하시네. 눈을 내리깐 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이름이 용천? 아니, 영철이던가? 에이, 고향 떠난 지 3년도 안 돼서 친구 이름도 까먹었다. 용철이네. 그래, 용철이. 자네 훈장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지. 옆에 있던 기생 도화가 까르르 웃었다. 꽃피고 새우는 화창한 어느 봄날, 집안이 넉넉한 친구 셋이서 별감 친구를 모시고 화전놀이를 가는 참이다. 한 친구는 10년 동안 땅속에 묻어뒀던 산삼주를 꺼내왔고, 한 친구는 씨암탉을 잡고 산적에다 화전을 붙일 준비를 해오고, 나머지 한 친구는 기생 도화를 돈을 주고 데려왔다. 앞장선 도화가 엉덩이를 살랑대며 산길을 오른다. 진달래꽃은 불타고 개울엔 콸콸 옥수가 흐르고 산새는 울어대고 하늘은 맑고 봄바람은 부드럽다. 그들은 목적지인 마당바위 앞에서 딱 걸음을 멈췄다. 여기는 어인일인가? 해진 갓을 삐딱하니 쓰고 장죽을 꼬남은 주정뱅이 해학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먼저 와서 마당바위에 좌정하고 앉아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별감 일행을 내려다보며 묻는다. 어린 시절 함께 서당에서 공부한 불청객 해학은 별감에게 거리낌 없이 말한다. 봉팔이, 너 왔다는 소리 들었다. 분위기는 깨졌지만 술판은 벌어졌다. 친구 하나가 기생 도화에게 귓속말로 말한다. 10년 묵은 산삼주다. 해학이 자네는 조금씩 따라라. 도화는 다른 사람들 술잔은 넘치게 따랐지만 불청객 해학의 술잔은 반도 차지 않게 부었다. 소피 보러 숲속으로 가는 도화를 해학이 따라갔다. 아이, 도화야, 이거 받아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도화는 눈이 둥그레져 엽전 주머니를 받았다. 도화야,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배탈이 나서 닷새 동안 하루에 죽 한 공기로 살았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내 잔엔 따르는 신용만 해다오. 어려울 것 없지. 아니어도 그 귀한 술
해악에겐 조금씩 따르라 했는데. 이거 묵직한데? 숲속에 앉아 소피를 보며 도화는 해악에게 받은 돈주머니를 열어보았다. 한지를 펴던 도화의 오줌발이 똑 끊겼다. 동전이 아니고 모두가 사금팔이였던 것이다. 이를 악다물고 돌아온 어린 기생 도화는 너 죽어보라는 듯이 해악의 술잔에 술을 가득가득 따랐다. 해악은 죽을 상을 하고 술잔을 털어 넣었고 도화는 연거푸 산삼주를 따랐다. 호리병이 다 바닥이 나자 해악은 별감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어이, 별감 친구. 도화 처녀는 건드리지 말게. 내가 한 달 전에 합방을 했다가 아직도 매독으로 고생하고 있네. 지난밤 도화를 품었던 별감은 울상이 되었다. 아이고 친구들, 아이고 잘 먹고 잘 놀다 가네. 트럼을 거하게 한 해악이 껄껄 웃으며 크게 8팔자를 그리며 또 어디론가 떠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황공하옵니다. 강화도에 살던 떡거머리 총각이 어느 날 임금 자리에 올랐다. 때마다 신선로 음식을 들고 밤마다 비단 친구 속에서 잠을 잤다. 어린아이 다루듯 자리에서 일어나면 예쁜 궁녀들이 옆에서 부축을 했고 손에서 손을 건너오지 않는 물건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알아서 하라 해도 황공하옵니다. 모르겠소 해도 황공하옵니다. 자고 싶다 해도 황공하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황공하옵니다만을 연발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우쭐거리던 어깨도 달이 가고 해가 바뀌자 시들해졌다. 신설로에 밥을 먹으나 된장국에 밥을 먹으나 한 끼 때우기는 마찬가지. 비단 친구로 잠을 자나 누더기 이불로 잠을 자나 하룻밤 잠자기는 마찬가지. 임금님은 속이 답답하다고 짜증을 내었다. 눈치 빠른 신하들이 궁녀들을 바꿔서 들여보냈다. 임금님은 꽥 소리를 질렀다. 참, 여자들한테도 지쳤다. 달리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다오. 신하 하나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소년 광대를 데려왔다. 요즘 말로 하면 코미디언인 이 소년 광대는 대궐에서 쓰는 말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해서 임금님을 웃겼다. 내시를 가리켜서 저건 고자다 그러면 임금님은 웃음이 터졌고, 풍채가 좋은 대감을 가리켜서 저건 배불뚝이다 마찬가지로 임금님은 또 껄껄껄, 임금님 말을 척척 받는 대감을 가리켜서 저건 아청꾼이다. 역시 임금님은 파한대소. 임금님이 물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소년 광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당신이야 뭐 황공하옵게도 임금 옷을 빌어 입은 허수아비지 뭐. 임금님은
표정이 돌변했다. 에이, 뭐라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러자 이번엔 소년 광대가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다. 임금님의 노여움이 상투 끝에까지 올랐다. 아이, 이놈이 왜 웃는 게냐? 그럼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른 말로 남을 놀릴 땐 돈을 주고, 바른 말로 자기를 놀릴 땐 벌을 주다니, 이보다 더 웃기는 광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이, 듣기 싫다 이놈. 임금님은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다. 이것은 강화도 떡거머리 총각이 임금 자리에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손을 자기 마음대로 써본 역사적인 일이었다. 자, 그 다음에 소년 광대를 사면에 주었는지 처형해 버렸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세 번째 이야기. 친구가 있나요? 아이고, 잘 먹었다. 황도령은 오늘도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술에 취해 갈짓자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넘어질 듯 비틀대며 집으로 향했다. 황도령은 이렇게 날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고 다녔다. 황도령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몹시 걱정되었다. 허허, 함께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믿으니 큰일이군, 큰일이야.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온 황도령을 아버지가 불렀다. 너의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란 말이지. 그럼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시험해 볼까? 아버지는 곧 커다란 돗자리에 죽은 돼지를 둘둘 말아 가지고 왔다. 좋은 친구란 어려울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는 친구야. 내 친구들은 좋은 친구라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 도와주겠지.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황도령에게 죽은 돼지를 지게에 지고 친구 집으로 가게 했다. 친구 집에 다다르자 황도령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문을 두드렸다. 이 밤중에 누구야? 한참 만에야 친구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그러자 황도령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내 부탁 좀 들어주게.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친구는 졸려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자 친구는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화들짝 놀랐다. 뭐라고?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왔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보게 부탁이네. 그 며칠 동안만 이 시신을 좀 맡아주게. 황도령은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친구는 황도령과 지게를 번갈아 보기만 했다. 황도령이 답답한 듯 다시 말했다. 이보게, 내 반드시 사흘 안에 이 시신을 도로 가져가겠네. 미안하네.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없어서. 친구는 문을
탕 닫고 들어가 버렸다. 황도령은 너무나 기가 막혔다. 친구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황도령은 아버지 보기가 창피해 얼굴도 들 수 없었다. 다른 친구를 찾아가 보았다. 두 번째 친구 집 문을 두드렸다. 아유, 어떤 녀석이야.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게,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오자 황도령이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두 번째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이, 뭐라고? 아이, 그걸 나보고 맡으라고? 아니, 내가 왜 그런 일에 휘말리나? 황도령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버지, 한 친구가 더 있어요. 그 친구는 반드시 제 부탁을 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친구 집으로 갔다. 그러나 세 번째 친구는 문도 열지 않고 소리쳤다. 너무 취해. 더 이상은 술을 못 먹겠네. 내일 마시세. 내일. 황도령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눈물마저 핑 돌았다. 그때 아버지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 친구 집으로 가보자꾸나. 황도령은 말없이 아버지 뒤를 따랐다. 여보게, 날쌔, 문 좀 열어주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문이 열렸다.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맨발로 달려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황도령과 똑같은 부탁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선뜻 시신을 맞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는 것이었다. 분명 실수였을 거야. 어서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보세. 그것을 본 황도령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놀기만 하고 술만 마시는 친구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버지 친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자 아버지는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버지의 친구도 껄껄껄 웃었다. 자네 아들이 큰 것을 깨달았구려. 네 번째 이야기. 착한 노부부에게 어느 날 80 넘은 늙은 내외가 가야산 깊은 골에 살고 있었다. 자식이 없는 이들 부부는 화전을 일구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산새와 별을 벗삼아 하루하루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을 먹고 도토리를 따러 나서는 이들 앞에 복실복실한 강아지 한 마리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다. 1년 내내 사람의 발길이 없는 깊은 산중이어서 좀 이상했으나 하도 귀여운 강아지인지라 좋은 벗이 생겼다 싶어 키우기로 하였다. 노부부는 마치 자식 키우듯 정성을 쏟았고 강아지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잘 자랐다. 이렇게 3년이 흘러 강아지는 큰 개로 성장했고 꼭 만 3년이 되는 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밥을 주어도 눈도 돌리지 않고 먹을 생각도 않더니 갑자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동해 용왕의 딸인데 그만 죄를 범해 이런 모습으로 인간 세계에 왔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보살핌으로 속죄의 3년을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용궁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분의 은혜가 하에 갔사온지라 수양 부모님으로 모실까 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걔가 사람이라니, 더구나 용왕의 딸이라니 놀랍고도 기쁜 일이었다. 아이, 우리는 너를 비록 개지만 자식처럼 길러 깊은 정이 들었는데 어찌 부모 자식의 의를 맺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개는 꼬리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제가 곧 용궁으로 돌아가 아버지 용왕님께 수양 부모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님께선 12사자를 보내어 수양 아버님을 모셔오게 할 것입니다. 용궁에서는 용궁 선사로 모셔 극진한 대접을 할 것이며 저를 키워주신 보답으로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두 싫다 하시고 용왕 의자에 놓인 해인이란 도장을 가져오십시오. 이 도장은 나라의 옥새 같은 것으로 3번을 똑똑 치고 원하는 물건을 말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그것이면 여생을 편안히 사실 겁니다. 말을 다 마친 개는 허공을 3번 뛰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노인은 꿈만 같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가 지나 보름달이 중천에 뜬 어느 날 밤이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12사자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용왕님께서 노인장을 모셔오랍니다. 시간이 바쁘오니 어서 가시지요.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서 문 밖에 대령한 옥가마를 탔다. 12사자는 바람처럼 달렸고 얼마 안 있어 가마는 찬란한 용궁에 도착했다. 산호 기둥, 황금 대들보, 추녀에 달린 호박구슬, 진주벽 등 형형색색의 보화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9채의 궁궐 모두가 이런 보물로 장식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궁전으로 안내된 노인은 그저 얼떨떨했다. 아이고, 수양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제가 바로 아버님께서 길러주신 강아지이옵니다. 예쁜 공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노인을 반긴다. 아름다운 풍악이 울리자 용왕이 옥좌에서 내려왔다. 아, 먼 길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딸년을 3년이나 데리고 계셨다니 그 고마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용상 넓은 자리에 용왕과 노인이 나란히 앉고 좌우 시녀들이 풍악에 맞춰 춤을 추었고 음식상이 나왔다. 공주는 한시도 수양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금수저로 음식을 고루 집어 입에 넣어주며 수양 어머님 문안과 함께 가야산의 지난 날을 회상했다. 이렇게 용궁에서 한 달을 지내자 노인의 풍채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노인은 갑자기 부인 생각이 나서 돌아가겠다고 했다. 먼 길 다시 오기도 어려운데 오신 김에 조금만 더 쉬었다 가시지요.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자의 소식이 궁금하여 내일 떠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떠나시기 전에 용궁의 보물을 구경하시다가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불현듯 해인을 가져가라던 공주의 말이 떠올랐다. 보물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다. 순금의 왕관, 금광석 화로, 옷가마, 산호초 필이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이 쌓여 있었으나 노인은 그저 보기만 할 뿐 달라고 하지를 않으니 용왕은 이상했다. 구경이 다 끝나갈 무렵 노인은 까만 쇠조갑처럼 생긴 해인을 가리켰다. 용왕님, 미천한 사람에게는 눈부신 보배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사오니 저것이나 기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노인의 말에 용왕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참. 그것은 이 용궁의 옥새로 정녕 소중한 것이 왜다. 허나 무엇이든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 가져가십시오. 잘 보관했다가 후일 지상에 절을 세우면 많은 중생들을 건질 것입니다. 용왕은 해인을 집어서 황금 보자기에 정성껏 싸서 노인에게 주었다. 이튿날 용왕 부부는 구중 대문 밖까지 전송했고 공주는 옥가마까지 따라와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 수양 아버님, 부디 안녕히 가세요. 용궁과 인간 세계는 서로 다르니 이제 다시는 배울 수가 없겠군요. 부디 해인을 잘 간직하시어 편히 사세요. 그것으로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주는 목이 메어 말끝을 흐렸고 노인도 이별의 아쉬움을 이기지 못한 채 가야산으로 떠났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아내에게 용궁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며 가지고 온 해인을 3번 두들기며 말했다. 내가 먹어보았던 용궁 음식 나와라. 주문대로 사내 진미의 음식상이 방 안에 나타나자 노인 내외는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그 후에도 뭐든지 안 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편히 오래오래 살던 내외는 세상을 등질 나이가 되면서 절을 하나 짓고 해인을 그 절에 보관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합천 해인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멋이 중원디. 돈이 최고라고 믿는 부자 영감이 있었다. 그는 돈이 생기면 얼른 커다란 자루에 넣었고 그렇게 한번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올 줄 몰랐다. 영감은 그 자루를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다. 그 영감네 집에는 마음씨가 착하고 우직한 머슴이 하나 있었다. 영감이 일한 품삯 대신
옥수수 떡을 주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머슴은 먹다가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자루에 담아 모으기까지 했다. 영감이 돈을 자루에 모으듯 말이다. 그것을 본 영감이 머슴을 비웃었다. 에헤이, 그까짓 옥수수 떡 부스러기가 뭐라고 자루에 담아? 아이, 동전 한 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지만 머슴은 영감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떡자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잠잘 때 베고 자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해 늦여름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찌나 비가 많이 내리던지 하루 만에 농가 밭은 물론이고 집까지 물에 잠겼다. 영감과 머슴은 홍수를 피해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각각 돈자루와 떡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잠시 뒤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을 한 움큼 집어 먹었다. 그걸 본 영감이 입맛을 다셨다. 에이, 너 혼자만 먹니? 나도 좀 줘. 어이, 이까짓 거 소중하게 여겨. 머슴 노릇이나 하고 산다면서요. 머슴의 말에 영감은 입을 다물었다. 이튿날이 되자 머슴은 또 떡자루에서 떡을 한 줌 집어 먹었다. 영감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아이, 얘야, 조금만 다오. 그러자 머슴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이, 자, 돈을 줄게. 영감은 돈자루에서 동전 한 잎을 꺼냈다. 그러나 머슴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영감이 동전을 하나 더 꺼내도 꿈쩍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머슴을 노려보던 영감은 단단히 마음먹은 듯 돈자루를 벌렸다. 아이, 얘따. 5잎이다. 이 정도면 떡 한 시루 값이야. 그래도 머슴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그날 밤 영감은 배가 너무 고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새 뒤척거리던 영감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아침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언제 일어났는지 머슴은 냠냠거리며 떡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 소리에 영감은 눈을 번쩍 떴다.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 얘따. 100냥이다. 이 정도면 논도 살 수 있다. 자, 떡 좀 다오. 영감은 머슴에게 돈을 던지며 머슴에게서 떡자루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머슴은 돈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이제 1000냥을 주었다. 그래도 머슴은 잠자코 대꾸도 없이 떡 부스러기만 먹었다. 영감의 눈엔 오직 떡으로 볼록해진 머슴의 볼만 보였다. 또 귓가엔 쩝쩝 떡 부스러기를 씹는 소리만 들렸다. 영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던졌다. 그제서야 머슴은 씩 웃으며 떡자루를 벌려서 영감에게 내밀었다. 영감은 허겁지겁 떡 부스러기를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머슴이 속으로 말했다. 헤이, 굶어 죽은 귀신이 따로 없군. 떡 부스러기가 동전 한 입보다 못하다고? 헤헤, 인제 이 떡 부스러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지 아시겠지요? 영감 나으리. 여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돌고 돌아 만날 인연은 신기하게도 꼭 만나게 된다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필연 같은 어떤 인연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을에 한 선비가 살았다. 선비는 과거를 보러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다. 수원에 이르러 화성 안에 들어가니 저작거리의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선비가 가까이 가서 보니 눈먼 점쟁이가 점을 치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연신 쪽집게라고 감탄을 했고 선비도 이번 과거에 붙을지 점을 보았다. 그래, 어디 보자. 이번엔 급제 못해. 다음번엔 될 걸세. 그나저나 살아야 과거를 보지. 곧 죽을 고비가 있겠구먼. 이러면서 점쟁이는 누런 종이에 무언가를 쓱쓱 적더니 자,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이 종이를 펴 보여주면 살 수 있을 걸세. 라며 종이를 건네주었다. 다른 한편 서울에는 박정승네 집에 관연한 딸이 있어 시집을 보내려고 사윗감을 고르고 있었다. 때마침 청혼이 들어와 궁합을 맞춰보니 딸의 남편이 죽을 상부팔자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점쟁이에게 그 면할 방법을 물어보자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다니는 과객을 데려다가 딸과 대신 예를 치르고 새벽에 죽여 없애면 그게 죽을 상부팔자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였다. 하하, 하필이면 그때 이 선비가 서울에 당도하여 머물 곳을 찾다가 박정승 댁에 걸려들어 머물게 되었는데 박정승이 그 선비로 하여금 딸과 대례를 치르게 하고자 하는 거였다. 선비가 박정승의 딸을 보니 미모가 너무 뛰어난지라 부부인연을 맺고자 결정해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신부의 옷고름을 막 풀려 하자 신부는 저 선비님 이걸 꼭 품에 지니고 계십시오. 이것이 선비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신부가 내민 건 누런 금덩이였고 선비는 이게 무슨 벼락 횡재인가 싶었다. 어여쁜 신부의 정승 사위에 금덩이까지 꿈만 같았다. 꿀처럼 달디단 합궁을 그렇게 치루었고 선비는 여독에 잠이 들었는데 동이 트기 전에 박정승 댁 하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선비를 다짜고짜로 보자기에 넣고 메고 가서는 한강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였다. 선비는 신부에게 받은 금덩이를 내놓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선비는 내 인연이 아닌 걸 탐했다 생각하며 그 길로 주랭랑을 쳐 고향으로 돌아가 글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선비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과거에 응시했으며 점쟁이의 말대로 과거에 급제를 하였다. 이때 심사관인 이정승이 선비의 높은 학식과 훤칠한 용모가 마음에 들어 사위로 삼고자 하였다. 선비 역시 정승집의 사위가 되어 벼슬길에 오를 탄탄대로가 펼쳐질 테니 혼례를 치루었다. 설레는 첫날 밤 잠시 측간에 다녀온 선비가 신방에 들어섰는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방바닥엔 피가 낭자한 채 칼에 찔린 신부가 죽어 있었다. 선비는 칼을 빼어들고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몰려와 영락없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선비는 옥에 갇히었다. 이런 고약한 팔자가 있나. 무언가 잘될만 하면 또 꼼짝없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때 벼랑간 그 선비는 예전에 점쟁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 누런 종이를 꺼내 보았다. 어허, 이게 무엇을 뜻하는고? 흰 백자가 3개라. 흰 백자가 3개만 적혀 있다. 선비는 종이를 펼쳐놓고 앞만 생각해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한 대사원의 박정승이 선비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과거에 급제까지 한 선비가 범인이 아닐 거라 생각되어 그 종이에 쓰인 글자엔 무언가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에 적힌 뜻을 알려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박정승의 딸이 아버님, 무슨 고민이 있으시옵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옵니다. 라고 걱정하였다. 박정승은 딸에게 사연을 모두 들려주었고 그 종이를 보여주었더니 누런 종이에 흰 백자가 셋이면 아버님, 이건 사람의 이름이옵니다. 황백삼 라고 하면서 아마도 범인의 이름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 길로 곧장 박정승은 이정승에게 황백삼이란 자를 아는가 물었더니 그건 자기 집 청지기의 이름이라고 하였다. 황백삼을 잡아들여 자복을 시켰는데 이정승의 딸과 청지기는 오랫동안 정을 통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정해준 자와 혼인을 하게 되자 첫날 밤에 청지기와 야반도주하기로 약조하였으나 변심하여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황백삼은 정승 딸을 살해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진범은 잡혔고 선비는 누명을 벗고 다시 관직에 복귀되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고 자기를 구해준 박정승이 너무나 고마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선비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침 박정승의 딸과 마주쳤다. 오, 낭자. 어머, 선비님. 눈이 마주치자 둘은 첫날 밤의 대례를 치룬 그때의
그 신랑이고 그 신부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그만 부둥켜 안았다. 박정승의 딸은 선비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한 깊은 인연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정승은 그날로 합궁하게 하였고 무남동녀 외딸인지라 선비를 대릴사위로 들였고 그 가문을 이어받아 행복하게 잘 살았다.